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한 내용이랍니다. 또 펜스 부통령에게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호의 위치를 묻자 동해로 가고 있다. 그런데 동해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정한 국제 현실에서 어제 우리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의 내용 너무 자잘하게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뉴스파이터에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모두 5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밤사이에 들어오는 소식 중에, 자, 손 변호사님. 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에 대해서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덴마크에 정유라 씨가 범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나라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 덴마크 검찰이 이미 한국 송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잘못됐다 결정이라고 네.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아하. 그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제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네네. 일단 그 정유라 씨 측의 주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즉 한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은 물론이거니와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네. 범죄인을 우리나라로 즉 외국으로 보내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네. 즉 지금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혐의가 금융 관련된 부정행위도 있고요. 또 대리시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장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가 있다. 네. 따라 덴마크 법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로 보내는 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네. 본 것이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할 요건은 된다라고 네. 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유라 씨의 송환을 이제 명했는데 네. 하지만 또 정유라 씨가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했습니다. 아하.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아하.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의 재판을 거쳐야만 하겠습니다. 아하. 배 교수님, 지금 보면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정유라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애초 이 국내에서는요, 덴마크 법원이 혹시라도 이 사안을 정치적 사안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고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정유라 씨는 계속해서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가고 네네. 있죠. 그래서 이번 사건의 성격을 정치적 사건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의 특검도 정치 특검이다. 이렇게 정유라 씨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네네.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금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덴마크 지방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네. 2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금융비리, 네. 그러니까 부정 사건이고 또 하나는 학사 문제, 이대 그 부패 사건이다. 이 2가지를 네.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정유라 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2심에 항소를 했고 또 3심까지 간다는 그런 네.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겠고 이번에 또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3심에서도 유죄가 확정이 판결이 나고 이제 송환 결정이 나면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유병원 씨 딸이 네. 정치적 망명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국제인권재판소에서 지금 그게 계속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5월 이전에 선거 대선 이전에 정유라 씨가 한국에 들어오기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합니다. 보면요. 덴마크도 혹시 손 변호사님 덴마크도 3심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덴마크도 3심제. 네. 네. 그러면 일단 우리로 치면 대법원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장님께 여쭤볼까요? 정유라 씨가 이제 송환 판결이 나자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이걸 보면요. 역시 모전 여전이다 생각드는 게 엄마 최순실 씨도 본질이 아닌 즉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들 많이 했는데 정유라 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남친도 한국으로 가버렸고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언제까지 보모에게 맡길 수도 없는데. 아니 송환 판결하고 지금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일단 지난번에도 아이와 관련해서 아마 재판부에 네. 호소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기소를 했을 때 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죠.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불구속으로 계속 있겠다 하는 불구속으로 이런 재판에 임하겠다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는데 네.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됐습니다. 일단 1심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인권 국가잖아요. 굉장히 뭐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진국이죠. 네덜란드, 네. 덴마크나 이쪽 북부 쪽이.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제 재판부에서는 부금을 다시 이제 결정을 했지만 네. 다시 한번 이제 호소함으로써 네. 아이를 완전히 케어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으로 네. 유도를 한다거나 네. 그건 이제 국내 언론용이에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국내 언론에 일단 계속 의사를 한번 타진해 보는 게 아니냐. 지금 배의원께서는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게 아니냐. 네. 저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의 중요한 부분은 네. 자신이 돌아왔을 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지금 어머니가 받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이 3개월 특검의 어떤 그 결과가 3개월 만에 나와야 되잖아요. 최순실의 어떤 재판 결과가. 물론 이제 병합 심리를 하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병합 심리를 하면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1심 판결이 나고 또 최순실 씨가 의도한 대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다면 확실히 정유라 씨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사실 정유라 씨가 지금 관련된 부분은 학사 비리인데 네. 이대와 관련한 그런 1심 재판이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정유라 씨는 돌아와서 사실상 검찰과 한번 딜을 해볼 수 있는 아하. 어느 정도의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가능성을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핑계를 대면서 네. 귀국의 타진을 한번 또 해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장진영 대변인께 여쭤볼까요? 변호사 출신이도 하시니까 지금 정유라 씨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뭐 협박 비슷한 발언이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유라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 이런 조건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협박 아니에요? 이 협박으로 들리시나요? 일단 저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네. 덴마크에서 체포될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네.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들어오기 싫은 이유도 바로 이 아이 얘기를 네. 계속 했었던 거고 덴마크에서 계속 뭐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도 덴마크는 이제 그 아이를 그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협박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정유라 씨가 범죄인이고 네. 우리가 지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엄마인 것도 맞죠.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한 그 최순실 씨도 얼마나 끔찍하게 정유라 씨 생각합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네.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저는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서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재로 제공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정치적 망명 사건이다라고 계속 정치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네.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정유라 씨 네. 아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지금 정유라 씨가 덴마크 법원에서 한 이야기 또는 그 전에 아이를 우리나라에서 뭐 구치소에서 양육할 수 있으면 언제든 오겠다 하는 게 규정상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그 형집행법이라고 하죠. 형의집행비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 낳은 아이를 18개월 되기 전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구치소 안에서도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재판받으면서 네. 벌써 몇 개월 전이죠. 생후 19개월입니다라고 스스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양육할 수 있는 요건을 이미 넘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모정이 있어서 이야기한다 한들 우리나라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네. 백 교수님. 네네. 제가 이제 이종근 실장님하고 약간 다른 포인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게 지금 최순실 씨는 전면 혐의를 부인하는 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의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이 정유라 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정유라 씨가 들어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정은 결국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려면은 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성 관련 비리라든지 이들 관련 비리가
정유라 씨 입을 통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또 어린 아들이 또 결국 이제 모정으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네. 모정이 결국은 굉장히 이번 사건의 키워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유라 씨는 최종심까지 항소를 해서 네. 끝까지 안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네. 오랫동안 답변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덴마크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덴마크의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유라 왈 덴마크 정부의 망명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건 몰라도 망명은 뭐 덴마크 당국에서 정치범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질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아이를 보게 해주면 교육할 의사가 있다. 어린 아들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아이 핑계를 대는데 네. 아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자기가 스스로 키워야 한다라면 항소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덴마크 당국에서는 지금 정유라 씨가 석방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항소하고 재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지금 격리시설에서 유치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럼 아이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그 의회에서 관리되고 양육하는 사람이 뭐 보육하는 사람이 키우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아이를 본인이 키울 수 없는 상황을 항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들을 보면 정유라 씨가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건 아니다. 단지 한국에 돌아오는 것을 시간을 늦추기 위한, 돌아오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이 더 큰 게 아닌가. 즉 아이를 볼모로 네. 한국 귀국을 오히려 더 본인이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하. 본인이 아이 사랑은 뭐 엄마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에 보다 더 많은 엄마들이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문제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본인의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고 구속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이 정유라 씨에 관련된 특혜 지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해야지, 수많은 아이의 어머니들과 국민들 앞에서 자기 아이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네. 아직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사과하고 있지 네.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네. 정유라 씨가 엄마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 주목이 가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그분과 일을, 아마 그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었을 뿐이지 그렇게 이용하고 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친구든 동료든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나눴고 어떤 상황이 전달되는지 모른다. 아니, 자기 입으로 잘 모른다면서 왜 이런 얘기를 꺼냅니까, 지금? 그게 이제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예요. 네. 돌아오면 아마도 핵폭탄이 될 것이다. 검찰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지금 사실 정유라 씨가 해야 될 대답은 나는 모릅니다. 예요. 그래야지만 어머니도 구할 수 있고 자기도 이 관련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런데 아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사실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네. 보시죠. 부하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네. 시녀 같은 아하. 아니, 돌보고 이렇게 네. 시키는 대로 했다. 네. 이용하고 절대로 어머니가 대통령을 이용하지 않았다. 아하. 내 친구든 동료든 어떤 얘기를 나눴고 전달됐는지는 모른다. 자, 이 뒷부분은 사실 네. 별 도움이 안 돼요. 아하. 어머니한테. 네. 진짜 어머니한테도 묻고 앞에 부분이 결정적이에요. 그게 핵심인가요? 왜냐하면 네. 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떤 관계? 네. 부하 직원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게끔 하는 부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돌아와서 검찰이 그래 부하 직원이었니? 네. 하고 물어보면서 하나씩 다시 추궁을 하고 하면 일관된 어떤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지금 사실은 정유라나 최순실이나 사실 핵폭탄이라는 모녀 사이라는 게 이런 점에서 허점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모른다고 했었어야 될 걸 아하.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사실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 정반대의 어떤 역할을 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요. 현직 변호사이신 장진영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박 전 대통령에게.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왜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글쎄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한 행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지금 그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저 앵커 질문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 왜 박지원 대통령을 자꾸 얘기하나 그랬어요. 아, 그런가? 우리 박지원 대표는 네. 자기 이름이 자꾸 나와서 박 전 대통령을 자기 박지원 대통령으로 들리는데요. 근데 저도 실감이 나네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금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특검 지금 법원에 이제 기소가 됐지만 네. 지금까지 일련의 태도들을 보면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참 많아요. 뭘까요? 아니 저게 지금 그대로 가면은 분명히 자기한테 불리한 행동들인데 불리한 행동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네. 뭐 그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내부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마도 추측컨대는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뭘 설득하지 못하느냐? 박근혜 네.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70년대부터 자기가 대통령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대신하면서 자기 몸에 배워온 너무나 당연한 일을 내가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을 뼛속 깊이 그냥 갖고 있는 몸에 그냥 배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변호인이나 누가 네.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뭐가 문제냐. 내가도 옛날에 똑같이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지금 그대로 옛날대로 그대로 했다. 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은 불리합니다. 네. 대통령께 불리합니다라고 조언을 하더라도 네.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아하. 못한 것 아니냐. 네. 손 변호사님.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아마 대선 이후에 이제 치러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보도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준비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일단 이게 겉으로 보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로 대선에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겠죠. 예,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짐작입니다만.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네. 거의 반평생 또는 거의 전 평생을 정치와 함께 생활을 했는데 네. 그런 분이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사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사면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쪽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할까봐 이 모 측근이 혹시라도 이제 일부러 더 강력하게 대선에 관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또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서 소장님. 네. 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대선 후에 있을 재판에 열중하는 모습인데 그럼 법리 공방을 치열하게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또 답은 내가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왜 해야 되냐. 이거 법리적으로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인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네. 우리 영화에 보면 미란다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 범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에 대해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즉 스스로 피의자는 자신을 조력할 그 권리가 있는데 네. 대통령은 그 스스로 유죄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않거라던가 묵비권을 거부하고 난 내가 한 일 다 올바르니 다 얘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볼 때 정말 이걸 대선 후에 있을 재판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 봐야 할지 역시 네. 대통령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고 이것은 야당과 그리고 검찰, 언론 이런 특검들이 나를 엮은 것이다라고 하는 정치적 탄압자, 피해자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강한 정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치전을 준비한다. 네, 배 교수님. 네. 배 교수님 얘기 듣고 올까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관계자의 주장 아닙니까? 본인들이 일부 사실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충고를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왜 한 일을 부인해야 되냐 이렇게 네. 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 거의 사초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다 수첩에 남겼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한 팩트인데도 사실인데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의 말은 결국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말에 불과하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종 일관해서 지금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변호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본인의 사고가 1970년대 유신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네. 것입니다. 유신 시대는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초법적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했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직도 법 위반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탄핵이 인용이 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 본인은 탄핵의 인용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8월에 하야할 그런 이제 준비를 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본인의 사고 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네. 또 상황 판단 능력에도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 실장님. 네, 짧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박 대통령이 대선에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이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헌재 이 탄핵 그런 전국에서 내내 한 번에 기자간담회, 그 다음에 정규제 TV 나가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워딩들을 살펴보면 국정이라든지 혹은 당시의 어떤 혼란상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언급이 아니고 자신이 앞으로 닥칠 것들, 그러니까 자신이 앞으로 닥칠 것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이 검찰에 출두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임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구속돼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변호에 급급했거든요. 자기 일개 개인.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정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때부터도 사실은 내 안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했던 부분은 이렇거든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대통령이라면 국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하나하나가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네. 또 누군가의 음모에서 내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네. 이런 표현들의 어떤 것을 미루어 봤을 때는 네. 사실 그때부터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구속돼야 되나? 내가 재판에 임해야 되나? 네. 재판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함몰돼 있었던 게 아니냐. 아하. 정규적 TV의 어떤 그 인터뷰 내용 내내.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변호하려고 저렇게 급급해하나? 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선이 사실은 자신을 구원해주지 않아요. 대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사실 대선 이후에 어떤 누가 되든 사면을 걱정한다거나 네.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론을 혹시 바라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라는 별명을 얻었던 조윤선 전 장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송수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특검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자고 건의한 게 맞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조윤선 전 장관이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아주 난감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청문회 나와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월 9일 날 7차 청문회에서는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국실장들의 사과 성명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조윤선 장관인 직원들의 권유가 있었고 그 시기와 방법을 의논했었다. 그러면 당시에는 손 변호사님, 당시에는 난감한 반응 보이다가 이후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거는 막을 수 없겠다 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지금 이렇게 정황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윤선 전 장관도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네. 중에 하나가 위증입니다. 특히나 이제 특검이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위증죄로 또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그 증언에 대해서 위증으로 기소한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소됐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국정감사 때 했던 이야기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에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문화체육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그때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석 달 정도 지난 1월 9일에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그 7차 네. 청문회에서는 또 명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그랬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특검도 수사를 하면서 조윤선 전 장관이 네. 여러 가지로 위증을 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이런 위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네. 그런 증언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직 법원의 그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증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고 한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또한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누구보다 총애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철저히 배반했다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만
정정을 하고 갈까요? 송숙은 기획조정실장 지낸 바는 있습니다. 지금은 현직 문화부 차관이고요. 그리고 직무대행입니다. 장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장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숙은 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만 들어보고 정치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배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사실은 이제 신데렐라였다가 추락까지 했는데 결국 이제 결정적인 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위증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은 왜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이유인데 당시에 다 내부에서 이걸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은 이걸 내가 직접 안 했는데 왜 내가 이걸 인정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장지영 대변인 예. 말씀하시죠. 송수근 차관이 황교안 총리에 의해서 황교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에 서 차관으로 임명이 그렇죠. 됐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조윤선 장관이 내려옴으로써 장관 직무대행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송수근 차관에 대해서 송수근 그 실장을 차관으로 임명할 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송수근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 또는 그 이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재판에서도 보면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정에 사과를 하라고 장관한테 건의를 했는데 장관이 그거를 거부한 거잖아요. 거부하고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자기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더라면 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역시 그게 이제 어저께 확인이 됐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 송숙은 차관을 임명했을 때 황교안 대행이 임명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그 차관에 임명된 지 불과 며칠 안 돼서 특검팀에 아마 참고인 신분인가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도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이 재판,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은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얘기, 대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어젯밤에 아마 많은 분들이 TV토론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만 어제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5분도 TV토론 꼼꼼히 챙겨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TV토론을 보시고 각 후보들의 좀 평가를 해본다면 특징을 잡아서요. 어제 예를 들어 문재인 후보는 어떤 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기호 2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어떤 결과를 얻었다.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땠다. 4번 유승민 후보 어땠다. 5번 심상정 후보 어땠다. 좀 이렇게 어제 TV 토론을 보시고 각 후보의 특징을 좀 잡는 표현을 그런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쭉 적고 계시고 어제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그 안보관을 놓고 특히 안보 이슈를 놓고 5 후보가 정말 물고 물리는 난타전을 했다는 게 오늘 대부분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분석인데요. 자, 먼저 되신 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장님은 5분을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재치 있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문재인 후보부터. 문재인 후보 냉정 문재인이라고 했습니다. 냉정죄인. 아하. 네, 냉정죄인. 왜 냉정이냐면 지난번 1차 토론 때 조금 좀 이렇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커 있죠, 조커. 아하. 배트맨의 조커. 네네네. 배트맨의 조커가 왜 이렇게 웃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웃는 표정이 그냥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미소가 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도 그 미소가 계속 안 사라졌기 때문에 아하. 되게 어색했다. 이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어저께는 거꾸로 이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네.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하. 이제 그게 도리어 너무 좀 차갑게 보였다. 어떤 네. 의미에서는 싫은 질문을 막 안철수 후보한테 좀 받았어요. 그런데 아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좀 아쉬웠던 거는 네. 싫은 질문을 받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걸 받아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등을 확 돌리면서 네. 이렇게 좀 너무 냉정하게 보였다. 그게 좀 아쉬운 어떤 대목이었고요. 네. 메모준표. 자, 1차 때 홍준표 후보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르고 막 공격하고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컨텐츠를 보이지 못했다. 실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 어떻게 안 했는데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고 맨날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으면 했는데 오늘은 원래 메모 안 보기로 돼 있었잖아요. 네. 다들 메모를 보지 않았어요. 근데 홍준표 후보 미리 써놨나 봅니다. 그러니까 또 오자마자 또 썼나 봐요. 뭐 중요한 정책 질문할 때 또 밑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봤나요? 읽으셨어요. 네. 컨닝 페이퍼 만들었네요. 커닝페이퍼인가요? 아니 만들어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만든 걸로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커닝이냐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이 첫 번째 1차 토론에서 굉장히 로봇 같았다? 뭐 좀 너무 경직됐다? 그거를 그 타개하시려고 뭐 자주 웃으셨어요. 농담, 아재 개그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웃음이 네. 전혀 녹아들지 못했다. 다른 내 후보는 전혀 딴 어떤 분위기인데 혼자 하하 하는 어떤 웃음을 보여서 네. 이 웃음이 앞으로 웃으실 때는 어색하지 않고 좀 녹아들 수 있게 남들도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좀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유승민 후보 역시 강했습니다. 미시적인 부분까지 강했어요.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도대체 말이지 나머지 네 후보는 숫자에 참 둔감한데 하는 얘기는 진짜 숫자에 강했어요. 아하. 메모도 없는데 네. 뭐 국민연금 얘기, 공무원연금 얘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단단히 숫자까지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문제는 그런 미시적인 부분은 돋보였지만 그렇게 문재인 후보를 몰아가는 건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몰아갔으면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뭔가를 딱 수습을 하고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네. 몰아가서 잘 모르시는군요. 여기서 딱 끝내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거시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또 좀 더 이 결정타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네. 심상정 후보 사실 이제 쓸 이야기가 참 어려웠던 게 왜냐하면 네. 존재감이 그러니까 워낙 질문을 안 받으니까 네. 물론 이제 질문을 안 받으니까 또 그 막 남자 후보 넷이 막 혼전을 벌일 때 네.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냐고. 네, 특히 대북송금 같은 얘기 그렇죠. 했었죠. 네네. 원래 앵커가 해야 되는데 앵커가 네. 개입을 막 하려다가 심상정 후보가 워낙에 네. 과거 얘기만 하면 됩니까? 하고 네. 정리를 하는 바람에 네. 정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 정리하는 대목 이외에는 네. 또 그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좀 아하. 없었다. 좀 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차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옆에서 듣고 있는데 특징을 정말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손 변호사님의 답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네, 공개합니다. 정치 전문가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튼튼한 걸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뭐 2시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다. 네. 건강에 대한 뭐 어떤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던 그런 성과는 있지만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홍준표 후보 색깔론만 제기한 것 같습니다. 아하. 시대착오적인 그런 일인데 특히나 자신이 집권하면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준비했다라는 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두 번째 토론 내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떤 철진한 색깔론을 통해서 공격하기보다는 네. 그런 공격을 통하더라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집권해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 아쉽고요. 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그런 그 애매한 화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민감한 질문들 있잖아요. 대북송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박지원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또는 햇볕 정책 개선할 거냐? 공과 가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고요. 물론 안철수 후보의 현재 포지션에 대한 이해는 합니다. 뭐 호남도 잡아야 되고 TK도 잡아야 되고 진보도 보수 다 잡아야 되는 거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나서서 이제 변호를 해주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타깝고요. 네 번째 유승민 후보. 첫 번째 토론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요. 네. 토론 정말 잘하는구나 좋게 봤습니다만 어제로 젊은 층에 벌어놨던 점수는 다 까먹고 마이너스 된 것 같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박근혜 당시 그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기승전 안보, 기승전 사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안보에 대해서 소신이 있고 또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저도 그건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지만 이게 당시에 주적 표현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표도 당시에 2005년으로 기억하는데 중앙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표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당시에 왜 거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왜 지금 와서는 북한 주적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한 주제로 꺼내는 것이냐. 네. 그리고 물론 집권 가능성이 현재 좀 높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스 아니면 노의 대답을 자꾸 강요합니다. 선두권 주자들에게. 근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시원할 수 있어도 그런 답이 나오면 과연 집권을 누군가가 집권할 텐데요. 이 5명 중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돼서 토론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국정 운영의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까지 좀 멀리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안타까운 측면이 됐고 네. 심상정 후보 역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시계가 고장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지금 대통령 집권한 순서를 보면 역사로 거꾸로 가면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노동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했느냐라고 공격을 하기보다 그 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문재인 대표만 공격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또 그럴싸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진영 대변인의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제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요. 저는 한 정당에 매여 있는 입장인데 네네. 뭐 감안하고 들으시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직 재인,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여유 철수 이렇게 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1차 토론하고 좀 서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때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거꾸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경직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봤고요. 특히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질문을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튕겨내려고 그렇게 서로 한참 공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망가려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별로 이렇게 결국 성공적이지는 못했고 이미지만 조금 망가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저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어쨌든 굉장히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토론 때 너무 경직됐다라는. 홍준표 후보에 대한 평가는 그냥 건너뛰시는 거예요? 답변으로는 대신하고? 아니죠. 네네. 제가 이제 문재인 안철수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그러시죠. 건데요. 일단 하시죠. 네네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는 그래도 많이 여유로워졌다. 저희가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그리고 또 주문한 부분도 그거였거든요. 여유롭게 하시라, 많이 웃으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도 상당히 나아졌다. 근데 이제 아까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웃음이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어땠을까 그런 이제 느낌도 듭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차 때 상당히 또 이분도 여유로웠어요. 근데 어제는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1차 때는 뭐 세탁기 발언도 하시고 그런 이제 지르는 발언도 많이 하셨는데 어제 특히 여성 비하 이 발언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았고 결국 사과까지 했죠. 그런 모습 보면서 1차 때보다 상당히 좀 조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유승민 후보는 1차 때 홍준표의 이미지, 홍준표 같은 유승민 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네. 홍준표 후보가 주로 제기했을 법한 거는 색깔론. 이거를 유승민 후보가 주로 어저께 담당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토론을 하는 걸로 굉장히 이제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어저께 그 색깔론을 자기가 이제 맡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퇴색됐다. 네. 예. 이제 심상정 후보가 저는 어저께 제일 재밌었는데요. 디스 상정은 뭡니까, 이거는? 디스 상정은 디스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후보들을? 이제 네. 문재인 후보에 대한 디스를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정의당 홈페이지가 문재인 지지자들의 그 댓글로 인해서 아주 범벅이 됐다 그래요. 문자 그런가요? 이런 댓글 테러 같은 험담이 그렇게 많이 나왔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어저께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었죠. 네. 또 그 홍준표 후보한테 사과를 받아낸 것도 안철수 후보가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끝에 계속 공략을 해갖고 사과를 받아낸 건 심상정 후보였죠. 네. 그런 면에서 어저께 네. 디스의 여왕이었다. 그렇게 이제. 네. 자, 우리 서 소장님의 어제 평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사람이 다 다르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네. 저는 어제 문재인 후보는 당명으로 다 해봤는데 각 후보들을 문재인 민주공격당 제일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답변하기에 급급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제 공격을 많이 받았지만 역시 문재인 후보 청문회답게 1인 독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후보가 문재인 후보만 공격했기 때문에 돋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후보 색깔 한국당 네. 어제 보니까 대북송금 국가보안법 문제 즉 안보 이슈를 통해서 그 보수적인 그 일부 지지표를 획득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안보 보수표는 얻을지 몰라도 네. 다수의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의
그런 복지 보수, 경제 보수의 표는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 1차 토론 때도 잘했는데 특별하게 다른 후보들 중에 5명이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당 평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승민 후보 이빨은 말은 잘했는데 표고는 되게 마르지 않았나. 그래서 실제로 득표에 이것이 도움이 될까.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심상정 후보 그 정의당인데 보수 정의당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까지 실시간 검색어에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이 오르내리고 심지어 연관 검색어로 유시민 의원하고 그리고 천호선 전 대표까지 뜨는데 참여정부 출신도 그 정의당에 많이 가입됐는데 탈당 문제라든가 보수의 그 적폐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지 않고 왜 같은 범야권 진보인 문재인 후보만을 공격하는가에 대해서 같은 야권 진영 내에서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서 어제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소 원장님께서 아주 재밌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토론회가 좀 전반적으로 너무 말꼬리 잡기 그리고 상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만 들춰내기에 좀 집중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내놓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좀 총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공격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번의 질문이 집중됐고 그리고 네. 안철수 후보에게는 14번이 집중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어제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토론회에서 굉장히 여유를 보이려고 계속 입을 벌리고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웃어가지고 좀 카리스마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웃음을 좀 웃지 않고 신중한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방어를 집중하다 보니까 또 역공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경직되지 않았나 네. 이런 좀 부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생. 기호수는 먼저 해주시죠. 원래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니까 기호순으로 해주세요. 발언을요. 네. 그럴까요? 네. 여기 이제 안내된 게 이렇게 순서가 네.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기호 순서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올드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 번째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이 부정적인 세탁기 발언을 가지고 결국 이제 본인의 품격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번에도 설거지론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인 난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과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여성 비하적이고 굉장히 가부장적인 과거 시대, 올드한 시대의 사고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대북 송금 문제를 꺼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 이제 17년 전에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이제 그만 좀 우려먹어라. 네. 라는 이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좀 올드한 시대의 그런 사고책을 네.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신하려는 그런 노력이 엿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역시 모범생 안철수 이런 이름을 붙였고요. 실제 이제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 상당히 경직됐고 웃음도 좀 부족했다는 그런 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웃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또 뭔가 좀 파격적으로 하려 첫 번째 국민 이깁니다라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네. 역시 이런 부분도 모범생답게 네. 지난번에 좀 부족했으니까 이번에 좀 잘해보자. 네. 이런 게 좀 엿보였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똑똑 승민이라고 붙였는데 네. 첫 번째 토론에도 제일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꽤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확실한 자신의 안보관이라든지 네.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전략적인 프레임을 딱 가둬가지고 공격을 해서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초반 기세에 제압을 당해가지고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토론에서도 네. 유승민 후보는 첫 번째 토론에 이어서 상당히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는 제가 신념의 후보, 심상정 후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 이제 자신은 비록 지지율이 2%, 3%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노동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반도 평화 문제. 네. 그런데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네. 이제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의 어떤 유불리와 상관없이 네. 자신의 신념을
확실히 아하. 보이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놀라운 건 5분 모두 각 후보에 대한 평가가 다 다르고 표현도 달랐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자, 이번 이렇게 어제 있었던 2시간에 걸쳤던 TV 토론, 2차 TV 토론 총평을 한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각 후보 간의 불꽃 튀는 공방 위주로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여러 언론들이 오늘 보면요. 어제 2차 TV 토론은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한테 내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집권하시면?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선 문제가 아니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찬양 고무만 개선하겠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국가보안법 왜 폐지하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폐지에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럼 폐지를 하신다고 하셔야죠. 여야 간의 합의가 7조 폐지 쪽에는 모아졌으니 그거는 몇 년 전 얘기 그것은 아닙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몇 년 전 건 참여정부 때 얘기고요. 그렇죠. 대통령으로서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 입장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견이 모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실장님은 저 부분을 어떻게 보셔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보안법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뭐 애매모호하게 답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답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보안법과 관련해서 지금 상반된 입장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쪽 유승민 후보나 네. 홍준표 후보가 공격하는 점은 아니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거냐. 몇 년 전, 그 수년 전에 어쨌든 폐지 쪽으로 이 당이 민주당의 어떤 그 전신이 네.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에 네. 대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니다라고 네. 이제 그 7조의 항목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꾸로 심상정 후보 이쪽 좌쪽에서 네. 공격하는 부분은 아니 전면 폐지를 해야지 왜 7조만 갖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네. 부분에서는 그건 여야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저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좀 약점이랄까요? 이게 지금 자기가 이걸 조금 곤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타임 또 늦춰요. 늦추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럴 때마다 뭐냐면, 이게 불리한 질문을 받고 있구나. 뭘 생각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일단. 두 번째, 이 부분, 어저께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자꾸, 그건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랬다. 또는 현재 자기가 당대표로 있던 2년 전에는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어떤 입장이었고 여야 합의가 어떻게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한 현재 후보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곤란한 부분에서 언제나 문재인 후보가 되돌아서 그건 그 전에 어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연금 부분에서도 똑같이 네. 드러나는데 네. 저는 문재인 후보에게 지금 사실 이 고언을 한다면 이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사실 폐지는 아니다. 확실하게 폐지는 아니고 그 이유는 내가 폐지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다. 그러면 7조부터 하자. 그다음에 폐지 문제는 현재 엄연한 국가의 어떤 현실, 지금의 남북관계 때문에 내 소신을 잃었다라고 네. 밝히다거나 이런 소신을 좀 더 네.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쟁점마다 5분 얘기를 다 듣기는 시간상 물리적으로 부족하니까요. 일단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 소장님 얘기 듣고 장진영 대변인 얘기 듣고 또 다음 현안 때 발언 안 했던 분 위주로 답변을 들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 소장님 얘기하시죠. 만약에 어제 토론회가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내 당내 당대표를 선출한다던가 친문계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이란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라던가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했을 텐데 어제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독소 조항을 개정하는 정도인 것 같은 국정 운영의 관점에서 답변을 했나 생각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주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제 좀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좀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휴전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주적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4조의 평화통일의 대상이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그 대북 정책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외교적이고 대화를 통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주장. 국방백서에서 2000년 이후에 이런 이중성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조차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든가 적이라는 내용을 썼지 주적이라는 내용을 쓴 적이 없는데 유승민 후보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정말로 주적이라는 내용이 중요했다면 그 당시에 국방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국회. 유승민 의원 아니었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장 하면서 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내용 못 고쳤죠? 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주적이라의 논란과 국가보안법 논란이 실제 안보와 대한민국에 대한 이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진영 대결로서 대선의 용이라는 것이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서 저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장 대변인님 듣고 올게요. 추가 발언 하실 건가요? 조금만 짧게 짧게. 네네. 짧게 하시죠. 네. 그러면. 서 소장 말씀 잘하셨어요. 아니, 그 내용 자체를 동감하는 게 아니라 설명 자체를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국방 개념에 있어서는 주적 개념 맞다. 그러나 헌법적으로는 우리가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충분히 넘어갈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그건 국방에서 주적이라고 해서 계속 말을 흐렸기 때문에 오래된 거지. 명쾌하게 서 소장님 말씀처럼만 표현했다면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 못했다는 게 문제죠. 장진영 대변인 얘기 듣게요. 네. 제 발언 순서에 들어오셔서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네요. 그런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건데요.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둘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로 공격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공격을 당하는 입장과 공격을 하는 입장을 똑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격을 하는 입장, 그러니까 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입장에서는 뭐 아주 공세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하는 또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이제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후보의 어제 토론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너무 수세적이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문제를 홍준표 후보가 물어보니까 설명을 안 하고 내가 방금 말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얼버무리려는 그런 이제 태도를 보였는데 국가보안법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적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인데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양면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대통령으로서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국군 통수권자라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 국군 통수권자는 아니니까요. 주적은 맞지만 북한이 적은 맞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해야 되는 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냥 도망가려는 그런 토론 태도를 보인 게 참 아쉬웠다. 그런 점입니다. 서 소장님 혹시 추가 발언 10초만 드릴게요. 하실래요? 아니면 아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또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 후보님 지지자분이 KBS 출연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가만히 두 예. 분 아닙니다, 이야기 좀 아닙니다. 예. 하세요.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제가 바꿀 수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하세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다시 다른 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마치 주도권 토론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조금 저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예전에는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그 저기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이제 치열한 신경전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여유로운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면 어땠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념 발언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리고 이제 또 전인권 가수에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집단으로 문자 테러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패권적이다. 또 너무나 대결적이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제가 볼 때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결정적인 국가적인 이슈들, 예를 들면 이제 주적 문제, 그리고 사드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보호해야 될 것 같고 네. 거꾸로 안철수 후보에게 대해서 안철수 이제 후보는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서 소장님께 판결 드릴까요?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는 양자 구도, 양자 대결을 만들기 위해서 문안 구도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것 같고 아마 문재인 후보가 짧게 얘기하고 다른 대화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양자 구도나 양강 구도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거 구도에 의한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답답했던 것은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전체의 대선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주자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피해가는 것보다는 저렇게 생각이 다른 각 정당의 각 후보들과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그런 리더십을 좀 보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피해가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은 잘했을지 몰라도 각기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그런 포용적 리더십에는 상당히 아쉬움을 보인 어제 TV 토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 치열한 신경전은요, 적폐 논란까지도 이어졌는데 여기에 유승민 후보가 가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 저 묻겠습니다. 일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그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발을 했습니다. 자기는 적폐라 그러는데 적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가겠다, 연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 세력과도 지금 손잡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건 국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목 물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대신 좀 없습니다. 답변 잘해 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정치권 안에는 저는 적폐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유한국당에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정당은 어떻습니까? 바른정당은 없습니다.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그렇게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예. 적폐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장진영 대변인님 말씀 좀 들을까요? 네. 어제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뼈아픈 실책은 문자 폭탄 이 논란에 대해서 내가 한 건 아니다. 전인권 씨에 대한 그 적폐 얘기도 내가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죠. 남한테 지금 자기 지지자들 그다음에 당내에서 지금 적폐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본인부터 그걸 했거든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적폐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자유한국당 또는 뭐 바른정당까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그 중에 뭐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유승민 후보가 지지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지지하느냐? 박근혜 또는 옛날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걸 보고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적폐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송영길 지금 총괄선대본부장 입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왔고 며칠 전에도 진성준 전 의원이 이현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당으로 가니까 적폐다. 이렇게 또 이틀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전인권 씨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윗물이 그렇게 하니까 아랫물들이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건데 네. 그거를 내가 안 했으니까 난 책임 없다. 이렇게 피해가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태도였다. 네. 어제 이제 제가 전인권 씨하고 사실은 같이 식사를 했어요. 아하. 안철수 후보랑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전인권 씨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적폐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난 신경 쓰지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국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국민을 평가하고 이런 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런 지금 국민 평가력이나 갈라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히 입장을 해줘야 네. 본인의 지지자들을 지키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손 변호사님 하실래요? 아니면 서 소장께 네. 넘길까요? 네네. 현실 정치인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또 서 소장님께-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께서 그러시죠. 하시는 게 좋을 것 소장님께 같습니다. 네. 넘기겠습니다. 네네. 정치권에 몸 안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사물을 민주 대 반민주, 흑백으로 보는 그 이념적 대립구도, 진영적 대립구도로 바라보는 문재인 후보의 시각이 좀 낡은 시각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거 구도상 그 야권 진보표를 모아서 이제는 그 3자 대결일 때는 40%의 득표만 더 가능했는데 이제 양자 대결이 되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중도 외연을 넓히기 위한 발언하는 거에서 예전에 적폐가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인데 저는 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이런 이분법적 구분과 안희정 그 지사의 대연정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잘 뒤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국민의당 내에서도 정말로 근절에 대한 적폐라고 하는 용어를 한다면 그걸 통해서 반사익으로 자꾸 문재인 후보를 적폐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반사익을 누리려 하는 것도 또한 구습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양돼야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 두 리더가 과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될 텐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생산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있었던 KBS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는 처음으로 사상 유례 없는 처음으로 스탠딩 토론 원고 없이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청자들이 이 토론회를 지켜봤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 간의 쟁점별 공방이 뜨거웠는데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 후보님이 아까 지난번 토론 때도 640만 달러 노무현 대통령 뇌물 이야기를 하니까 책임지라. 내 책임지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니면 내가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사실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한테 지시한 일이 있느냐? 그게 기무사령관이 2012년도 12월 신동아 보면 이게 인터뷰까지 해놨어요.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기무사가 나서라. 폐지에 나서라. 근데 그것도 저한테 또 책임지라고
어떻게 토론하시는데 같은 후보끼리 그렇게 협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참 어이가 없고. 나라를 그래서 이렇게 망쳐놓고 나는 참 이런 거 언제까지 가지고 색깔론으로 선거 치를 겁니까? 이런 거 가지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네. 이 지금 색깔론까지 뭐 직접 본인들의 입에서 색깔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색깔론이냐 본질론이냐가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지금 공방의 본질은 사실 홍준표 후보 많은 문제가 있죠. 좀 막말스럽고 막 공격하고 저도 어저께도 사실 컨텐츠는 잘 안 보였습니다. 자신의 정책. 그런데 자, 요 부분만 딱 놓고 보면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뭘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기무사령관이 신동아에 지금 인터뷰를 했잖아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다음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이 나를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보안법 폐지 앞장서 달라고 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더니 책임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책임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문재인 후보한테 사실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팩트 체크를 해달라. 팩트를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만난 건 사실이냐. 그러니까 민정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함께 기무사령관을 저녁에 부른 건 사실이냐. 그리고 불렀을 때 이 얘기를 한 게 사실이냐. 이렇게 그걸 하나하나씩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뭉뚱그려서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데 색깔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이 아니 색깔론까지 가기 직전에 지금 팩트를 알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디테일하게 사실 공격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만났다. 하지만 그 얘기 안 했다라든지 안 만났다라든지 이게 명확해야 그다음에 색깔이 무슨 색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배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이종근 실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이 카드를 꺼낸 건 맞다고 보여요. 보수표 결집을 위해서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색깔론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팩트 부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좀 명료하게 밝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굉장히 이번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통합의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태극기 집회 참석자 그리고 촛불 집회 참석자로 국론이 굉장히 분열돼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소야대의 국정을 끌고 가려면은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설령 한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대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 좀 어른스럽게 내지는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KBS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는요. 스탠딩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심은 많았습니다만 이게 실제 스탠딩 토론이 맞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손 변호사님께 이거 여쭤볼까요? 아마 어제 TV 토론 보신 분들이 스탠딩 토론은 좋지만 방식 면에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선한 형식이었고 또한 또 그동안 했던 토론과 달랐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끌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이제 뭐 누구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또 흥미를 더 유발한 측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저렇게 단상을 놓고 서 있다면 의자놓고 앉는 것과 도대체 차이가 무엇이냐.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점이 아쉽고요. 또한 이 스탠딩 토론이라는 게 단순히 서 있어서 스탠딩 토론이 아니라 단상도 치우고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또 이제 객석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 주자들한테 질문도 던질 수 있고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고 한다면 앉으나 서나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에도 이제 토론이 몇 차례 준비돼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 같은 형식을 그대로 취할지 그렇게 한다면은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TV 토론이 선관위 주관까지 합해서 한 4차례 남았습니다. 앞으로 스탠딩 토론도 한 2차례 있는데 개선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선 TV 토론회를 보면서 토론회도 좋지만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바로 듣기 능력 평가 말입니다.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